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집행위원 투표에서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충청권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유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충청권의 상생 발전과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공무국에 출장 중으로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원석 의원님, 이소희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안신일 의원님 이상 4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5개 영업 허용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역경제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22년 기준 동지역 평균 공실률은 30.5%로 전국 평균치인 13.2%의 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상권 침체를 해소하고자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업종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고시했고 상가 전면공지 5개 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BRT역과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천변에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졌음에도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좀처럼 상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봄, 여름, 가을 5개 영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내에서 공공공간을 점유한 5개 영업은 불법이므로 단속 대상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5개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서울로 사익길과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 파리의 노천 카페 등을 떠올리며 우리 시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5개 영업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5개 영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 특례에서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공통시설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 도로, 광장 등과 같은
공공소유 공간에서의 식품 접객업 5개 영업을 허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적용한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가 대표적이며 2015년 민생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5개 자치구에서 5개 영업을 허용하고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법적인 운영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독자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5개 영업을 관리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뉴욕, 파리, 토론토에서는 이미 오래전 공공소유 공간에서의 5개 영업이 가로의 공공성 및 경관 향상, 사회적 교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해 민간의 5개 영업을 허용했고 공공성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공용지 본래의 기능 유지와 사적인 5개 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 효과 제어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공공재정에 환수해 도시환경관리 예산으로 활용하는 원칙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법 제도적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시 공공용지에서의 5개 영업 허용을 통한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우려될 수 있으나 사례를 토대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시범 적용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 제도상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고수하기에는 우리시 상가공실과 상권 침체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교육 정상화와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세종시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세종시 중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를 봐도 관내 대부분 고등학교의 1, 2학년 지필평가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40점대에 불과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수학,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으로 세종시 학교 교육에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읽어낼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종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이뤄지는 학습과 교육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참여는 물론 더 나아가
학업 성취도 평가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결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만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별, 지역별 수집을 금지해 자칫 줄 세우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세종시 교육 혁신을 위해 탄탄한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도 필요하며 교육자유특구 유치는 이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 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국가교육 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에 최적지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단층제로 운영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에 빠른 안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자부심을 높이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전략 도시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세종시는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교육특구 도시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향후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세종시가 반드시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곧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종시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로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187개의 사업이 민간 위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만 해도 2022년 기준 49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 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민간 위탁 사업 관계 부서는 지도 감독을 수행하고 전체 총괄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기본적인 현황 관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인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 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재생센터의 경우 특정 감사에서 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것과 직원 채용 기준 미준수, 직원 퇴직 적립금 미반납, 법인카드 관리 소홀 등 10여 개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조례에 따른 인사규정 미준수 현황과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을 확인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출범 10년을 맞이했고 행정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행정 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3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평가가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외부 전문 기관 자문을 통한 평가 지표를 마련해 주시고 평가 시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는 수탁기관이 보다 높은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평가와 재계약이 지속되지 않도록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에 성과평가와 처리사항의 감사 결과는 물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감독 점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공고 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근로자 보호 조건을 명시하고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노무비와 운영비 수준에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업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산정액이 달라 일부 시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담당 인력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예산 사용 방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민간 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 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탄소 중심 녹색 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자동차 신규 등록은 42만 9천 대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나 전기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5만 1천 대로 전분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 발생했고
인명피해액은 부상 2명, 재산피해액은 약 1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를 구동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고전압 감전 또는 배터리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도 않고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가 남아있는 한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화재가 계속됩니다. 이런 전기차 화재가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밀폐 공간과 다르지 않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시 전기차 충전소 1,849대 중 86%에 해당하는 1,595대가 민간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그중 아파트에 설치된 것만 해도 1,376대입니다. 주목할 것은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등 공공건물에는 주로 주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등 민간 건물의 대부분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5%, 기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2%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는 2025년 1월까지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우리시 아파트 내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 및 충전소 화재 대비 화재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산업과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개발 및 보급 정책의 화재 진압 등 안전 대책도 반드시 양립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 차원의 노력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건축 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 예방 시설물을 갖춘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시 전체 충전소의 74%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내 충전소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내용에 전기차 충전소 안전에 관한 사항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와 형태, 시간 등을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장비의 지속적인 보충과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기차의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순열 의원 한 분이며 1문 1답 방식으로 3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시정 질문 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님의 추가 질문은 본 질문 후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 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충청권 4개 도시가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탄소 중립이라는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을 넘어선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 요구에 발맞추어 많은 도시에서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4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를 갖추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도 날로 늘어나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자전거 어울링도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보면 자전거 중심 도시를 완성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끊김없이 이어진 자전거 도로, 어디에나 편리하게 마련된 자전거 주차 공간, 자전거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전거 관련 산업 등 시민사회와 도시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우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자료를 통해 지금이 우리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시는 15세 미만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약 2배 이상 많아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인구 구성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 연 평균 증가율이 17.7%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고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484대로 전국 평균 471대를 훌쩍 넘어서 자동차 보급률이 자전거 중심 도시 조성에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방향 설정과 추진 정책이 우리 시를 자전거 중심 도시로 실현하느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의미 있고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네. 바람이 좀 차가워지긴 했지만 자전거 즐기기에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거의 모든 분야가 주춤한 가운데 우리 시 자전거 교통량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불편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민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지난해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 모임 대표 의원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연구 모임 진행 중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성과가 안전한 자전거 도로 시민 점검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자전거 도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연구 모임에 건설교통국 교통과도 줄곧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시민 점검단 활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빠른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후 조치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전거 연구 모임 위원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참여하셔갖고 작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개진이 됐고요.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유지보수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으시다는 의견이 좀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하천변이 되겠습니다만, 자전거 도로 중앙분리대 이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속으로 운전하실 때, 주행하실 때 좀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간선 문제죠. 이제 보행자의 간선 문제, 주로 승강장 부분하고 볼라드 분야에 대한 문제제가 있었습니다. 숫자 말씀을 드리면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좀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하천변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관리부서가 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쪽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선 문제인데, 버스 중간장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구조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전문자들 의견이었고요. 다만 볼라드의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좀 볼라드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일부는 좀 조치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치 중이지만 당장 자전거 이용에 있어 불편을 넘어서 위험을 초래하는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자전거 도로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 문제입니다. 이 볼라드가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 볼라드를 피하려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있거든요. 이 노후화된 볼라드가 훼손되면서 반사지가 떨어져 나가 야간에 충돌 사고도 있습니다. 주변 바닥이 함몰되거나 파헤쳐진 부분을 또 밟고 낙차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볼라드 설치 규정이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규칙에 높이라든지 말씀하신 사이즈, 굵기가 되겠죠. 네. 그다음 간격 이런 건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시행 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 혹은 의례적으로 차량이 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설치 이후에 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볼라드 0.3m 앞쪽에는 시각 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행로나 도로 등에 설치된 볼라드가 규격이나 소재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설치된 수량 혹은 위치, 규격 등이 행정구역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수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4천여 개소가 지금 파악이 돼 있고요. 행정구역별로 이제 동지역, 읍면지역에서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주요 생활권별로 해서 현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규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가 이제 80cm도 있고 1m도 있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통일되지 않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지적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행 블록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치 유무를 좀 확인하고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부 좀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향후 인수 과정에서 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라드를 비롯해 도로 안전 시설에 대해 행복청, LH, 세종경찰서와 협력해서 현황 파악도 하고 계시고 또 설치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니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현장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좀 볼 수 있게끔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전거 횡단도가 없거나 설계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교차부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이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가게 되면 현행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 시민들이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자 행태 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원인의 1위로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그냥 타고 횡단하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전거 횡단로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보도와 맞닿아 연접 설치해 이 보행자하고의 충돌 사고도 있는데요. 자전거 횡단로가 곡선으로 조형되는 결과도 또한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세종시 자전거 도로의 약 83%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대부분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이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 도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끊기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있고 비분리형 겸용 도로가 주로 읍면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 정비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시설물이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는 사례,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버스 정류장, 자전거 거치대 같은 시설물이 자전거 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이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이 되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한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자전거 거치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장애물을 좀 활용해서 좀 거치대를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행하시는 분하고 자전거하고 좀 충돌되는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어서 일단 기왕에 건설된 지역은 장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 좀 개량이 좀 어렵고요. 거치대가 지금 현재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직각으로 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1m 정도 좀 되어 있고요. 자전거 길이가 저희가 봤을 때 한 1.9m 정도는 돼야 네.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요. 이걸 사선으로 좀 되게 되면은 좀 거리가 확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대한 좀 안전 그 시그널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좀 서행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를 좀 설치하는 방안을 좀 공고 중에 있고요. 신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5생활권, 6생활권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적하신 의견을 충분히 좀 관련 부처 협의해서 자전거 거치대 그 폭을 아까 1m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5m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렸고요. 신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소규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 중에 자전거 도로의 노면 불량, 또 도로 톱과의 높이 차이 등 도로 상태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시민점검단 분들의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시 자전거 관련 연구 용역이나 조사 분석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불편을 넘어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앞서 살펴본 자전거 거치대의 자전거 도로 침범, 또 버스 정류장의 설치 문제 등 건축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꼭 반영되어야 할 기준에 대해서는 잘 진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9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22만 9,600건 중 13,150건으로 5.7% 수준이며 세종시 자전거 사고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8.8%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중 자전거 사고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전년 대비 자전거 사고 증감률도 37% 증가로 세종시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종시 출범부터 2019년까지 자전거 사고 건수가 조치원읍이 118건이고 동지역에서는 어진동을 포함한 도담동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예, 그 지적하신 것처럼 그 어진동, 도담동에 하는 중앙 청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좀 많이 네, 이용하시는 맞습니다.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한 37곳 정도, 그러니까 올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사고가 나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 제시한 자료를 좀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제 안전 조치 불이행 이렇게 분석이 좀 돼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시민들께서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 혹시 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특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토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안전하게 좀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일부 부족한 게 있어서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교육, 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12월 그 개인용 이동 장치가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의 이 전동 킥보드라 불리는 개인용 이동 장치 안전 사고가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10대 전동 킥보드 사고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인용 이동 장치 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987건으로 최근 4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건수에 따라 부상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요.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빌리거나 헬멧 등의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킥보드 한 대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 장치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찰청 쪽에 자료를 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단속 쪽에 좀 주안을 둬야 되는데 단속 권한은 잘 아시다시피 경찰 쪽이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라든지 북부경찰서 쪽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다만 경찰 쪽에서도 그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적극적인 단속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용 이동 장치 이용자 증가와 함께 이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자전거 도로 통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도 경찰청과 또 우리 교육청도 같이 교육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개인용 이동 장치 대응형 자전거 도로 인프라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지정 차로제의 일환으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에 개인용 이동 장치와 자전거 등이 통행하기 위한 차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기존 차로의 오른쪽 1개 차로를 축소해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 장치 통행을 위한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보행자와의 분리, 기존 차로를 활용한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 형태의 우리 시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뿐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겸용해서 보행자하고 좀 같은 구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와 보행자 또 자전거와 자동차의 어떤 충돌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격리시키는 각 교통수단끼리 격리시키는 걸 원칙으로 해서 현재 좀 접근 중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파리 같은 경우도 차선을 자전거로 바꿔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흐름이 있는데 다만 저희 시나 저희 한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회적인 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보행자 자전거 현재 분리되어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아무래도 보행자 자전거가 서로 위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 중에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5, 6생활권 쪽에 좀 분리될 한 2m 정도 확보하는 걸로 좀 협의가 돼서 아까 말씀 그 연장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합의 충분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교육의 중요성을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고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난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전거 안전 교육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전거 안전 교육장 설치는 진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그 예산 확보라든지 부지 확보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진척 대상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 한대리대교 북단 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는 그 시설이 저희가 1년에 한 200에서 한 300명 정도가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2주 정도에서 4개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강사분이 2분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도 가봤습니다만 이제 시설 이용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좀 추가로 확보해서 기항에 있는 시설을 좀 더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그 바닥이 좀 도색 같은 게 좀 벗겨져 있던 걸 좀 도색도 좀 다시 했고요. 네. 현장 보니까 그 아래쪽 게이트 볼장하고 좀 단차가 있다 보니까 주행하시는 초보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좀 조치를 좀 취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장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연령대별, 대상자별 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 그리고 또 참여, 체험, 실천형 교육을 위해서 자전거 안전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자전거 도난, 분실, 또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방치 자전거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선량한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 시 미관을 저해하며 보행자 안전을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전거 폐기 비용 그리고 이 폐기 업무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방치 자전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 규모와 지출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방치 자전거는 아무래도 이제 민간 쪽 영역이다 보니까 주로 신고 쪽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19년도부터 해서 한 3년 평균을 되면은 한 200대 정도를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매각을 해서 매각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를 하고 있고요. 통상 한 대당 한 1,000원 정도씩 이렇게 매각 수입이 좀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절차 또 방법에 따라 방치된 자전거는 말씀하신 대로 매각 혹은 기증, 공용 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의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서 그 처분 방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를 살펴보니 자전거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가 필요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일부 방치 자전거를 수리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증하는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방치 자전거의 어떤 상태를 보고 좀 흔히 말해서 좀 쓸만한 거는 그냥 매각 처리기는 좀 아쉽다는 의견이 많으셔갖고요.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방치 자전거 186대 중에 47대를 저희가 좀 수리를 해서 기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운영 중에 있으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어쨌든 좋은 의도로 기증을 드렸는데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새 자전거가 아니다 보니까 이용에 좀 불편한 점, 또 사회적인 어떤 좀 그런 좀 뭐 있어갖고요. 예. 조금 여론이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호의적인 것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이건 좀 추이를 보면서 방치 자전거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좀 확대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반응은 다를 수도 있나 봅니다. 현장에서의 반응은요. 네, 저희 생각하고 조금 다르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 도난, 분실 혹은 방치 자전거 발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도난, 분실 혹은 방치 자전거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자전거 등록제 실시 및 등록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민원 혹은 제도 개선 요청 사례가 총 33,500여 건으로 매일 평균 18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자전거 등록제 운영 현황이 있는데 세종시는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자전거 등록은 이제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권장 사항입니다. 하게 할 수 있다지 하라고는 안 되겠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기초까지 포함해서 228개 기초단체가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데는 한 7군데 정도 시고 시행이요. 실제로 운영하시는 데는 10여 곳이 채 안 돼서 사실 그 법에서 그 제한하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그 작동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법의 문제인지 현장 적용의 문제인지 좀 저희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서는 실시되기 힘든 어떤 요인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권익위의 국민 생각함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90.3%가 자전거 등록제가 실시가 되면 본인의 자전거를 등록할 것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대다수 국민들이 방치 자전거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경험하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전거 등록제 실시를 지지하고 있다. 스스로 자전거를 등록할 의사가 있음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행 자전거법 법상 자전거 등록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자전거 소유자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의무도 아닌 상황이라서 등록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제도를 정비해서 등록 의사가 있는 시민이 좀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다면 그 사후에 방치 자전거라던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이 등록 제도에 대해서는 그닥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국민 대다수 의견 말씀하신 그 통계치는 저도 봤습니다만 등록제에 대해서 그 상당히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네, 다만 네. 현재 작동 중인 게 아까 10여 곳 한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발급은 이제 스티커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커를 자전거에 붙이시는 거죠.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지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영구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운영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GPS를 자전거에 설치를 부착을 한다든지 그러면 외부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더 진일보한 어떤 좀 수단을 강구하게 되면 말씀하신 등록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타지자체 사례도 좀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면 좀 더 발전된 QR 코드라든가 좀 앞선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등록제가 좀 효율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3조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제 자전거 등록 1항에는요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2항에는 등록 의무를 관할 읍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체계, 등록증 발급이라든가 등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시 차원에서 자전거 등록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을 좀 유도하는 한편 또한 인센티브 제공을 마련을 한다면 자전거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우리 시 공용 자전거인 어울링의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데이터 부탁 좀 드립니다. 어울링이 저희가 통계치가 좀 쭉 있는데요. 올해 제가 매달 이제 그 통계치를 뽑고 있습니다만 이번 9월달 최근 겁니다. 최근 거를 뽑았을 때 월 한 27만 9천, 한 30만 병 정도가 어울링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연으로 봤을 때는 한 180만 병 정도 이렇게 운영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5월 말 기준 자료인데 국장님이 더 신생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 21년 같은 기간에 대비 올해 5월 말 68% 증가에 이 어울링 앱 가입자 수가 1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 시민 2명당 1명이 어울링에 가입하고 이 어울링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전거 이용은 이용자 개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탄소 발생 또한 줄여주는 교통수단인데요. 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1세대 어울링 거치대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이 주황색 어울링 형황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1세대 자전거 좀 보신 것처럼 그 보시면 왼쪽에 키오스크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거치대가 있죠. 그 고정식이다 보니까 이제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 위치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시고 그 반납을 하시는 위치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는 저희가 앱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좀 제도를 바꿨고요. 그에 따라 1세대 자전거 이거는 이번 7월 달에 폐지하는 걸로 좀 결정이 나와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는 수거가 모두 주홍이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죠? 예. 이 현재 남아있는 대여소 71개소 이 예. 거치대와 무인 대여 단말기가 아직도 거리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71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철거가 원칙이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2세대, 3세대 어울링 입장에서는 저 시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키오스크와 그 거치대는 폐지시키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저 위치를 좀 활용해서 좀 최근에 문제되는 PM이 좀 상당히 여기저기 좀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좀 규칙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네. 저 위치를 좀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좀 낫지 않겠냐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충전이 문제인데요. PM은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왕에다 전기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PM으로 연결되는 또 묘안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왕에는 네. 시설을 좀 활용하면은 좀 중복된 예산도 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자전거 거치대 확충 시기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1, 4, 2, 3, 4분기까지 했고 현재 44세트까지 한 세트가 이렇게 원형으로 된 그 세트를 말씀드립니다. 44세트가 현재 됐고 마지막 이제 4, 4분기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나성동의 그 중심 상가권과 대평시장 부근 주변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과 공동주택 단지 부근 등 시민들의 동선을 잘 살피셔서 좀 더 촘촘한 거치대 설치를 통해서 대여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2014년 서비스 개시 이후 7년 동안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오류가 좀 자주 발생하고 이용객들이 좀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이런 그 어울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지난해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한 이후 이 어울링 앱의 이용자 반응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아무래도 클라우드 문제였는데요. 주로 이제 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량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건 좀 조치가 됐고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그 민원들이 상당히 좀 감소된 걸로 봤을 때는 시민 만족도가 좀 올라간 걸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보도자료에 세종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2018년부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울링 이용 현황을 분석한 뒤 재배치하는 데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울링 앱 개편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시간으로 분석,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효율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최근 도시의 큰 화두고요. 그 수단을 이용해서 저희 어울링 같은 경우 주요 이제 이동하시는 동선이라든지 많이 이용하시는 위치 이런 걸 파악을 통해서 재배치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니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다만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용해서 재배치하는 데에도 결국은 인력과 행정 비용 그리고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울링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직 그리고 인력 구성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초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했고요. 2019년부터 이제 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시에서 한 4명 시작해서 6명까지 갔다가 최근에 그 교통공사에서는 총 10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수받는 지역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통공사 측에서 인력 충원에서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을 검토 중이시라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는데 네. 인력 보강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울링이 자리를 잡아가고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폭에 비해 우리 시 인력 현황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한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는 어울링 외에도 유사한 공유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으로 전기 자전거인 일레클과 전동 킥보드인 지쿠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도입 시기와 이용 현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에 그 일레클을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그 메리바이크라고 보행기 쪽에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좀 추가로 들어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PM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 지코터를 포함해서 4개사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2020년 7월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2,500대 정도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울링 이용률 증가만큼 이런 전기 자전거나 또 킥보드 이용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울링은 또 어울링대로 일레클 지쿠터 사용자분들이 각각의 앱으로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용자분들의 불편도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 편의 측면과 향후 계속해서 이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의 확대가 된다고 볼 때 상호 연계를 통한 통합 운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장님 이 계획이나 어떤 논의가 진전이 있는지요? 그 어울링은 이제 저희 공공 파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PM이라든지 그 전기 자전거는 민간 파트이기 때문에 별도 앱이 현재 운영 중에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통합 앱으로 통일해서 운영하자는 의견이 최근에 좀 나온 거로 좀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만 이제 공감대 형성하는 정도이고요. 최종 단계는 PM 자전거를 포함해서 버스까지도요. 그 국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락에서 자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교통수단을 여러 개를 이제 최적의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시에도 좀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시의 경우 티머니고 앱을 통해서 서울시 공용 자전거인 따릉이 또 공유 전동 킥보드인 싱싱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그 출발지 도착지 입력을 통해서 버스나 지하철 등이 공유 자전거 또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로를 또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매, 택시 호출 기능까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세종시도 이런 시스템을 본보기 삼아 유사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들과 연계하고 더 나아가 대중교통수단과 통합 연계하는 방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울링 시스템을 비롯해 세종시 자전거 정책이 좀 더 정교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시점에 국장님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자전거가 저희 시에 대중교통을 지향하는 저희 도시의 특성상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분담률 아까 피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6.3%로 나와 있는데요. 타지 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흔히 말하는 유럽 쪽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숫자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자전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이제 하드웨어 측면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을 접근해야 되는데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제 인프라가 되겠죠. 인프라 측면에서 오늘 지적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시는 분 입장에서 단절되는 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단절 없이 자기 목적지까지 쭉 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 국민 중에 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요새 좀 많이들 좀 선호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좀 저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전파를 하게 되면은 자전거 이용객 측면에서 좀 늘지 않겠냐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타 정의랑 이순영 의원께서 그 학습 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을 받으셨지만 시민들이 원하시는 거를 저희 시에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와 관련된 주요 기반 시설과 운영을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건설교통국 소속 모든 직원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최민호 시장님을 대신해 고기동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정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자전거 정책 방안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단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단기적 과제입니다. 대전시 공유 자전거인 타슈의 최근 이용률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 1월에서 9월까지 40만 2천여 건이 이용되었는데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는 106만 5천여 건이 이용되었습니다. 이용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배 폭증했습니다. 타슈가 급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도입된 1시간 무료 정책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59분 동안 이용한 뒤 반납하고 다시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온종일 이용해도 무료인 셈입니다. 대전시는 1시간 무료 운영을 도입해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영 자전거 어울링 이용료가 1년에는 3만 원, 1회에는 1,000원입니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을 위해 1시간 무료 정책을 제안합니다. 부시장님이 1시간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조례상 공용자전거 사용료는 말씀처럼 1일 이용권이 1,000원, 30일에 5,000원, 1년에 3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말씀 주신 그 뉴어울링 도입으로 이용률이 한 3배 정도 는 경험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최근 우리와 비슷한 뉴어울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요금 체계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다 보니 대전의 이용률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그런 이용률 증가가
그 대여와 반납의 편의성 때문인지 요금 체계 때문인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시가 대중교통 분담률 70% 이상의 목표로 이제 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되었고, 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승용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나 주차 문제 등 도시 기능과 발전에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요. 그래서 최민호 시장님 공약 중에도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방안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시는 세종시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을 보면 승용차와 도보가 단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18년 그리고 2019년 자전거 분담률을 비교해 보면 6배가 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 공영 자전거 무료화 정책을 더하면 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의 타슈 같은 경우에 이 이용률도 반납의 편의성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전면 무료화가 좀 어렵다면 시간대별 혹은 지역별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기적 과제로 100%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이상적인 목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처럼 100% 자전거 친화 도시에 가까이 닿아 있는 도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시작부터 자전거를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되었고, 또한 지금 전 세계는 자전거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꼽히는 코펜하겐을 비롯해 유럽의 최대 대도시이자 오래된 역사를 가진 파리와 런던까지 자전거 도시로 새롭게 거듭나는 중입니다. 파리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차도를 자전거 도로 체계로 바꾸고 9개의 전용 자전거 노선을 만드는데 3억 유로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립한 자전거 계획에 의하면 향후 5년간 2억 9천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꽉 막힌 도로와 차량 행렬에 익숙했던 파리 시민들조차 자전거라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자동차 중심이 아닌 자전거와 보행 중심 도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를 풀어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100% 자전거 친화 도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100% 자전거 친화 도시라는 말씀은 아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우리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세종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자전거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의 여러 가지 역량을 좀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앞으로도 계속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유럽과 미국은 산불과 폭염으로 또 중국과 파키스탄은 엄청난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환경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임이 기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조문들의 대부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시작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지역의 상황에 맞는 탄소 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철학자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숲과 도서관 그리고 자전거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열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